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왜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였을까요? 600억짜리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그였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는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들려 있었지만 직원들로부터 당신 줄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죠. 충분히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이 한국인 남성은 품격 있는 태도를 보여주며 조용히 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쾌했던 경험에 대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한 한국인의 조용한 품격이 어떻게 공항 전체의 공기를 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 건강한 한국의 맛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출장길에서 겪었던 어쩌면 제 인생의 작은 파문 하나를 던졌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꼈던 당혹감,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자부심 같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때는 늦은 봄, 뉴욕 공항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글로벌 푸드 지속 가능성 서밋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 전날까지도 밤낮 없이 준비한 발표 자료와 우리 한식 글로벌의 새로운 친환경 포장재 샘플이 담긴 가방을 들고 조금은 피곤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터미널 4에 들어섰죠. 양복은 구김 없이 잘 다려져 있었고 와이셔츠 깃도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미팅과 밤늦은 회의에 익숙한 비즈니스맨의 모습 딱 그대로였을 겁니다. 왼손에는 출장에서 입을 정장이 든 짙은 가죽 가먼트 백을, 오른손에는 샌프란시스코행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막 50을 넘겼으니 이런 출장길은 셀 수 없이 다녔습니다. 요란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용하고 효율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 17번 게이트에 도착한 순간 뭔가 공기 중에 날카로운 조각이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탑승 줄이 생기기 전이었고 몇몇 사람들이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데스크로 다가가 젊은 여성 직원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고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탑승권을 스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천천히 훑어보더군요. 마치 뭔가 미심쩍은 점을 찾으려는 듯한 그런 종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때, 말을 해야 할지 시간을 끌어야 할지 망설일 때 그런 눈빛을 하곤 하죠. 저는 서두르는 기색 없이 의문을 드러내지 않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 줄은 프리미엄 승객 전용입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움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이코노미 승객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말투였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마침내 탑승권을 스캔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스캐너 위에 머물렀을 뿐 클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저를 쳐다보고는 뒤에 있는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 직원이 제 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어 쳐다보더군요.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탑승권 스캔할 때 보통 신분증은 요구하지 않으시던데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보안 절차입니다. 게이트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알고 있었겠죠. 저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운전면허증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면허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받아들고는 아무것도 스캔하지 않은 채 데스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제 탑승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이름 박민준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직원은 몇 걸음 떨어져 짙은 제복을 입은 누군가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 한 명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겪곤 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나 같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전문가적인 태도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만 외모는 그들의 전형적인 퍼스트 클래스 승객 이미지와 다른 사람. 보안 요원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말없이 서서 마치 위험평가 체크리스트를 훑듯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저는 게이트에서 한 걸음 물러나 탑승 라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언성을 높일 생각도, 그들이 기대하는 소란스러운 동양인 연기를 해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딱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김 실장님, 저 박민준입니다. 지금 공항 17번 게이트 앞인데요. 혹시 저희가 최근 호라이즌 에어와 맺은 600억 규모 기내식 공급 계약건 기억하시죠? 서부 노선 전체에 저희 친환경 한식 메뉴 들어가는 거요. 네, 그 계약 관련해서 미국 동부지역 책임자에게 지금 제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기 현장 직원분들이 저희 한식 글로벌이라는 중요한 파트너를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지 않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눈에 띄는 불쾌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직원이 흘끗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녀는 데스크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 중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줄을 서기 시작한 승객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회색 스웨터를 입은 한 사업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무슨 문제 일으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실장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방금 동부지역 운영 담당 부사장과 기내식 서비스 총괄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상황 전달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본사 법무팀에도 연락할까요? 아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아마 곧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탑승권은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는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 전화는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저 박민준이 항상 좋은 양복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를 탔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맛 덕분에 밥상에는 늘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고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식재료에 대한 감각, 그리고 사람들과 말을 거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법을 익힌 것이 제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시작했죠. 맨손으로 시작해 직원도 없이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제 사업의 전환점은 30대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저가 경쟁에 몰두할 때 저는 지속가능하게 재배된 프리미엄 한식 재료와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포장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틈새 시장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유기농이나 로컬 푸드가 아니라 진짜 한국의 맛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신선하게 세계인의 식탁까지 빠르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한식 글로벌은 그렇게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몇몇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저는 뚝심 있게 전국의 농장, 어장과 직접 계약하며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거의 15년이 걸려서야 저희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식 글로벌은 30개 이상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 5개 대학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이 호라이즌 에어의 식자재와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연이은 나쁜 언론 보도와 실망스러운 고객 설문조사 이후 기내식 메뉴를 혁신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저는 거창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그들의 고민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메뉴 로테이션, 농장에서 항공사로 직접 연결되는 신선한 공급망,
그리고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친환경 포장 시스템. 그들은 600억 원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은 화려한 수상 트로피나 표창장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 로비에는 제가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을 때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전국 각지의 파트너 농장주분들이 보내주신 손편지들이 벽 한 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 비서실장인 김 실장님이 실무를 총괄하고 저는 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요란한 드라마를 싫어하고 주목받는 것을 피하며 무엇보다 힘에 대해 떠벌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항 게이트 직원이 제 탑승권보다 제 얼굴을 더 꼼꼼히 뜯어보고 보안 요원이 저를 잠재적 문제 인물처럼 취급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든 얼마나 많은 비행기에 우리 제품을 싣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맞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의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제 행동이 스스로 말하도록 해왔습니다. 17번 게이트에서 제가 건 전화는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공사에게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품격을 믿었지만 동시에 기준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번 게이트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직원 애슐리는 박민준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탑승권에 적힌 그녀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녀가 서 있는 라인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해버린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털사라는 도시에서 공항으로 정근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참이었고 어떻게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누구도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는 엄격한 지침을 받았죠. 하지만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경험과 직관이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황이나 사람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종류의 감각 말입니다. 어느새 승객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을 낀 네이비색 윈드브레이커 차림의 남자가 앞쪽에서 서성거렸고 꽃무늬 기내 가방을 든 여자가 그 뒤에 서서 지연되는 상황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옷깃에 달린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며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는 듯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서 여전히 편안하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서 있는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동료 미아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정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애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가 퍼스트 클래스래. 미아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탑승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뭐가 문제인데? 애슐리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바로 그때 미아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애슐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예약 메모를 찾는 척하며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안 요원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서서 가끔 저를 쳐다볼 뿐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탑승객들이 계속 탑승했고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초조해 보였지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은 듯 게이트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몇 걸음 더 뒤로 물러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표님. 방금 지역 담당 부사장에게서 직접 전화 왔습니다. 지금 당장 임원급 직원이 게이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내식 통합 책임자인 잭 레너라는 사람에게도 보고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상황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침착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데스크로 돌아온 미아는 점점 더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슐리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너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박민준이야. 지난주에 우리 공급 업체 리스트에서 봤어. 호라이즌이랑 새로 계약한 그 한식 업체. 애슐리의 뱃속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뭐라고? 그래, 한식 글로벌 사장이라고. 우리랑 일하는 사람들이야. 애슐리의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탑승권을 손에 쥔 채 아무런 분노나 항의의 기색 없이 서 있는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금이라도 탑승시키는 게 미아가 제안하려 했지만 애슐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녀의 말은 이어피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 끊겼습니다. 슈퍼바이저였습니다. 애슐리, 17번 게이트 상황 보고해. 시스템에 지연 플래그 떴어.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승객 문제 처리 중입니다. 곧 통제될 겁니다. 슈퍼바이저는 납득하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오늘 아침에 본사 임원들이 이 비행기 탄단 말이야. 문제 생기면 안 돼. 애슐리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의 침착함이 그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아가 저를 향해 사과하려는 듯 몸을 돌렸지만 바로 그때 탑승구 문에서 삑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른 승객이 통과했고 카키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애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데스크가 아니라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 벽 쪽으로요. 저는 그곳에 서서 뒷짐을 진 채 줄지어 지나가는 수화물 카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 편에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시간이 자신에게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책임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터미널 위 활주로와 그너머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신시아 레에스는 크루아상과 분기별 운영 보고서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지만 이 전화는 2번이나 전달되었고 비서가 긴급 상황이라고 표시해 두었죠. 신시아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시아. 한식 글로벌 CEO 박민준 대표님을 대신해서 전화드린 김지연 실장입니다. 방금 박 대표님께서 17번 게이트에서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시아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입니까? 김 실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귀사 직원들이 박 대표님의 퍼스트 클래스 티켓에도 불구하고 탑승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악화될까 우려됩니다. 신시아는 자세한 내용을 묻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여러 번 보아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호라이즌 에어는 다음 회계연도 공급업체 계약을 막 마무리한 상태였고 한식 글로벌은 그냥 그런 공급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냉동 기내식과 낭비적인 포장에 대한 끔찍한 소셜미디어 캠페인 이후 항공사의 전체 기내식 이미지를 개혁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가득 찬 방 안에서 불이 붙은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신시아는 재빨리 말하며 일어서서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분 아직 게이트에 계신가요? 네, 침착하시지만 명백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신시아는 이미 재킷을 손에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브랜드 보호팀의 션과 앨리스 연결해줘. 한편 미니애폴리스 본사에서 잭 레너는 점심 식사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잭, 김 실장님은 격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대표님이 공항 게이트에 억류되어 있어요. 호라이즌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삼았답니다. 잭은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연락 주셨습니다. 잭은 테이블에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신시아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법무팀 준비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고 바로 다른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새로운 캠페인 런칭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해 온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보도 자료 배포가 예정되어 있었고 런칭 영상은 편집 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을 신선 비행 캠페인에서 현대적인 식품 지속 가능성의 얼굴로 소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얼굴이 지금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 공항 게이트에서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17번 게이트에서 애슐리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아의 차가운 침묵뿐만 아니라 이제 지연에 대해 공개적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한 승객들로부터도 분위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비행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탑승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고 없이 네이비색 정장의 호라이즌 아이디 배지를 단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왔고 그 뒤를 이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신시아였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천천히 전화기를 내리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지만 먼저 다가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시아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표님, 저는 지역 운영 담당 이사 신시아 레이스입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마침내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애슐리가 따라와야 할지 사라져야 할지 모른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신시아는 숨을 골랐습니다. 박 대표님, 호라이즌 에어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미 저희 내부팀에 연락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비행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좌석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1A 좌석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줄이군요. 흥미롭네요. 아까 이 줄은 프리미엄 승객 전용이라고 들었는데요. 신시아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레이스 이사님, 문제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 뒤에 숨어있는 가정입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복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게이트 데스크 뒤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헤드셋은 여전히 옷깃에 달려 있었지만 더 이상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신시아와 제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바꿀 만큼 시끄러운 대화였죠. 승객들은 탑승을 멈췄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정시 출발을 알렸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아는 애슐리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게이트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시아는 키가 크고 금발 머리에 검은색 목걸이형 사원증을 맨 다른 남자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전형적인 본사 직원의 자세를 한 이 남자는 저스틴 콜, 호라이즌의 동부해안 지역법무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브리핑을 받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표님, 개인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경험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콜 씨,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600억 원짜리 계약을 맺은 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스틴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좋은 대답도, 준비된 답변도, 홍보팀이 승인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신시아가 나섰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원 행동 및 인식 개선 교육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이 저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것이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게이트 직원의 판단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신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상 뒤에 가라앉을 것처럼 보이는 애슐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직원은 잘 차려입은 남자가 프리미엄 티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잘못된 줄에 서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요. 제가 질문하자마자 보안 요원을 불렀고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일을 겪어왔으니까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이름이라는 이유로 받아온 시선들. 저스틴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원하신다면 비공개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과나 받으려고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그냥 종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약서 사본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귀사의 서부 및 중서부 노선의 모든 신선 식품을 공급합니다. 참고로 프리미엄 라운지 서비스에 사용되는 식자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제가 게이트에서 제지당한 사람이 바로 당신들의 브랜드라고 말할 때 저는 말 그대로 그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신시아에게 건넸고 그녀는 그것을 무거운 물건처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트윗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과 편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나은 대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당신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보안 위험인물처럼 취급할 때 그 사람은 당신네 부사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처에 있던 승객들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줄에 있던 한 여자는 스크롤하는 척하며 휴대폰을 꺼내 명백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스틴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즉각적인 검토를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인사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일을 할 수 있겠군요. 신시아가 저를 비행기로 안내하기 전에 저는 살짝 몸을 돌려 애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창백해져서 마치 방패처럼 자신의 아이디 배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감정, 실망감으로요.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신시아가 승무원에게 손짓하자 그들은 게이트를 막고 있던 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스틴이 조용히 뒤따르는 가운데 탑승교를 따라 안내되었습니다. 게이트에 남겨진 미아가 애슐리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넌 이해 못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 사람 회사가 내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서빙하는 쟁반 절반의 음식을 올린다고. 애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순간은 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죠. 객실 승무원들은 이미 브리핑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오르자 평소의 로봇 같은 미소가 아닌 조용한 사과처럼 느껴지는 수준의 주의 깊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조던이라는 이름의 승무원이 제 가먼트 백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고 다른 승무원은 묻지도 않고 즉시 생수 한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륙 전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조던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스처에는 관심이 없었죠. 저는 이레이 좌석에 앉아 물병을 건드리지 않고 내려놓은 뒤 코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가 아니라 그저 조절되고 측정된 호흡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운영이 기어가는 속도로 느려졌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전광판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17번 게이트 상태가 탑승 중에서 지연으로 바뀌었고 10분 이내에 근처의 다른 두 게이트도 같은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색 블레이저를 입은 남자가 18번 게이트 데스크를 두드렸지만 내부 시스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제 비행기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앙홀 건너편에 호라이즌 에어 출발편 3편이 더 지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없고 운영 보류 기술 처리, 승무원 조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뿐이었습니다. 사실 본사에서 조용한 셧다운, 은밀한 일시 중지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비행기에 태운 후 신시아 레에스는 터미널 뒤편의 보안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무팀, 인사팀, 위기관리팀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모든 것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게이트 기록, 직원 메모, 내부 통신 기록. 그날 아침 저와 직접 접촉했던 모든 직원은 따로 불려 나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피해가 얼마나 클지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비행기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침착함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었습니다. 단지 익숙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지 않은 척해야 했던 수십 년의 세월에서 오는 그런 종류의 경험. 예전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매니저가 당신은 살 형편이 안 되어 보인다며 돌려보냈던 일.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투자 미팅 장소에서 누군가 저를 발레 파킹 직원으로 착각했던 일.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도 단지 더 높은 고도에서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박민준이라는 이름 때문에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벽들. 조던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출발을 지연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팀과 뭔가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던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밖에서 있었던 일 봤습니다. 그건 옳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조던이 말했습니다. 제 남동생에게 작년에 대표님께서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에서 하신 강연을 보라고 했어요. 동생이 농업과학을 공부하는데 대표님 덕분에 그 분야가 정말 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탑승 후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요. 조던이 멀어지자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나와 앞쪽의 선임 승무원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게 들릴 만큼은 되었습니다. 지상 보류,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리고 비행기 뒤쪽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들으라는 듯 신음했습니다. 뻔하지, 이 항공사는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내부 보고서가 신시아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게이트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보고된 위협도, 기록된 소란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이상 징후는 게이트 직원이 문서화된 이유 없이 보안팀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후진을 시작할 무렵 애슐리는 조용히 현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근무 일정표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진 한 장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에 있던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게이트 근처에서 침착하게 서서 귀에 휴대폰을 대고 있는 모습. 붙임말은 이랬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항 전체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항상 예상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는 현지 시각 오후 1시 15분 직후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승객들이 공유 차량, 수함을 찾는 곳, 환승구역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동안 천천히, 거의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글로벌 푸드 지속가능성 서밋이 이미 진행 중인 메리어트 호텔로 향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고 나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은 쌓여 있었습니다. 호라이즌 임원들의 이메일, 법무팀에서 사과문 초안을 보내왔다는 김 실장님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공항 사건을 포착한 지역 뉴스 블로그 링크. 바이럴된 것도 폭발적인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적절한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는 잔잔한 파문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볼룸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들어섰지만 기조연설이 예정된 무대 옆으로 이동하자 몇몇 참석자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고 몇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일에 대한 언급도, 동정의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오직 비즈니스 이야기뿐이었죠. 20분 후 저는 가득 찬 강연장의 무대에 섰습니다. 제 기조연설은 17번 게이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요. 그것은 식품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달, 저장, 운송에서의 작은 가정들이 어떻게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연설 막바지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비즈니스맨, 공급업체, 대학 연구원, 물류 전문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문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때때로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읽을 때 사용하는 지름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재배자나 공급업체 혹은 유효한 탑승권을 들고 게이트에 서 있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든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는지는 그들에 대해서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는 아니었지만 진짜 박수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시애틀 유통회사의 한 남자가 저를 멈춰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봐요, 지름길에 대해 하신 말씀, 생각보다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썩는 것은 바로 그 지름길에서 시작되죠. 다시 뉴욕에서 신시아 레이스는 사무실에 앉아 내부 감사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애슐리의 파일에는 표식이 지정되었지만 저는 그녀를 해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유할 서면 사과 제안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항공사의 고위 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계약 이상의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호라이즌은 조용히 직장 내 인식 개선 및 편견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시민권리 자문그룹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몇몇 언론 매체는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호라이즌 대변인의 인용문에서 제 이름이 간접적으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최근 사건들은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리트윗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님이 GQ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언론과 이야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먹이는 일로 바쁘다고 전해주세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터미널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귀에 휴대폰을 대고 가만히 서 있던 사진을 본 사람들은 침묵의 리더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사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라이즌 에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휴게실에서 그 일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게이트 직원들은 가정하기 전에, 헤드셋에 손을 뻗기 전에, 이유 없이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의 어느 집 부엌에서 은퇴한 반찬 가게 주인인 제 어머니는 온라인 기사를 읽고 혼자 미소 지으면 아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답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자부심은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당함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아니라 어쩌면 제 자신 그리고 제가 속한 모든 이들의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민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일어난 일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실수였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을 증명해온 자신을 향한 의심이었는데요. 우리는 늘 말보다 행동으로, 힘보다 품격으로, 분노보다 침묵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